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우리 2학기 시작한 지로는 6주차에 해당이 되지만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번 결강이 있어서 오늘 생명 존중은 5번째 강의, 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그런 주제는 낙태와 생명윤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낙태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어서 조금 뒤에도 보시겠지만은,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요즘은 쓰고 있죠. 네. 낙태.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낙태,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영어로는 abor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낙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그런 이제 표현이다라고 해서 모자보건법 2조 7항에서는 낙태 대신에 임신 중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낙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달라졌지만 우리 형법에서 엄격하게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 269조에는 낙태에 대한 그 이제 항목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서, 즉 부녀자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낙태하게 한 자도 일항의 형과 같다. 즉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러한 행위를 한 의사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형법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의사에 의한 낙태 시술이라든가 혹은 낙태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낙태를 하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부동의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이 낙태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해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전항, 즉 사망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병거한다. 이렇게 낙태를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낙태는 불법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바로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낙태라고 하는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 한계를 따로 두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두고 있었냐면은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그리고 네 번째는 법률상에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친족 간에 임신이 된 경우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8천인의 혈족이라든가 6천인의 혈족의 배우자의 6천인의 혈족, 6천인의 양부목의 혈족, 4천인의 양부목의 인척 등등 이렇게 엄격하게 범위도 정해놨어요. 거기다가 다섯 번째로는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를 갖다가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까지 정해놨었어요. 이게 법으로. 굉장히 엄격했죠. 어떻게? 예.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이런 증상들,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증, 유전성 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성 질환으로서는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에 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법으로 그리고 처벌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낙태에 대한 법, 즉 형법상의 그런 처벌 이런 것들이 자기 낙태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자신이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동의 낙태,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이렇게 도와서 낙태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낙태로 2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또는 부동의 낙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낙태로 인해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거나, 그쵸? 치사, 죽음에 이르게 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요. 이러한 사항으로 인부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낙태 치사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엄격한 그러한 그런 처벌들이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낙태를 갖다가 불법으로 보지 않고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도 뭐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라고 하는 그 처벌 조항은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초록색으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은 전면 허용이에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면 허용이고, 그다음에 빨간 게 산모의 생명이 걸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아서는 전면 금지. 그리고 주황색이 산모 건강 유지를 위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란색이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굉장히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올해 1월 기준이거든요. 재생산권센터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이제 기구에서 전 세계의 국가를 갖다가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낙태 허용국 현황을 갖다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일본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굉장히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굉장히 더 폭넓게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뭐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좀 엄격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세계적인 형태로는 독일 같은 경우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영국 태아가 24주 이내의 경우 낙태 허용이 되어 있고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낙태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고요. 미국은 낙태 자유를 인정을 하면서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이 되어 있고, 물론 미국의 경우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일본의 경우 세계 최초로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한 그런 나라이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 기간을 갖다가 10주에서 12주로 확대를 했고, 세계에서 최초로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법화한 그런 국가입니다. 또 그 유럽의 경우가 대부분 이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차 대전 직후에 전쟁 직후에 패망 직후에 어떤 외국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낙태를 갖다 이제 허용하게 됐고요. 남미의 경우에는 거의 카톨릭을 이제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가 많기도 하지만은 낙태를 철저히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그 낙태가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그런 이제 현황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낙태 허용한 나라를 갖다 조금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아까 지도에서도 보기는 했지만 낙태 허용의 범위는 미성년, 미혼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 인한 허용 범위를 이렇게 금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 금지를 한 나라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그랬었는데 한국,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낙태를 갖다가 이제 허용하던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여전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방송에서 어떤 낙태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갖다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경우가 이제 12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12주에서 13주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요. 자유롭게. 노르웨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 16, 18주까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22주. 그리고 영국, 러시아, 대만,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24주까지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이 되어 있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네, 이런 추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갖다가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해라 또는 낙태 처벌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갖다 바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 청원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0월 31일경에 나와 있었던 그런 이제 자료인데요. 낙태는 현실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경우에는 그마저 없으면 더 문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반대 의견을 갖다가 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청원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 31일자 이제 기사였었는데 낙태법 폐지와 관련돼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건이 동의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청와대가 이 23만 건 청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8년에 바로 낙태에 대한 그런 이제 폭넓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예, 그러한 이제 결과를 갖다 이제 낳게 됐었던 거고요. 바로 그때 이제 참고를 한 것들이 그런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현황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해서 조사를 했었던 자료예요. 그때의 자료인데요. 바로 OECD 주요 회원국 인공 임신 중절 정책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2017년 이제 10월 당시에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상담 의무국이 7개국, 낙태를 갖다가 본인 요청에 의해서 자유롭게 가능하지만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었던 나라가 7개국. 그 다음에 제한이 없는 나라가 18개 나라.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제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금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었던 나라가 바로 아일랜드, 한국을 포함한 아이슬란드, 뭐 영국, 일본, 뭐 핀란드 등등이었었지만 그 중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허용이 됐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일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최근에 사회 경제적으로도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뀐 경우고요. 사회 경제적 사유로도 불과한 나라가 뉴질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콜롬비아 뭐 같은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 아일랜드도 여기 허용이 안 됐었는데 넘어왔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2018년, 19년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었던 건데요. 아일랜드가 2018년 5월 25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5월 26일에 국민투표 찬성이 50%를 넘어서 낙태가 합법화됐었던 사례였고요. 우리나라의 경우가 2019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11일 대법원 심리에 의해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됐죠. 그리고 2020년까지 빨리 입법
이 낙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갖다 입법해라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우에는 재밌는 게 2018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2018년 8월 9일에 상원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낙태 합법화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이 2020년 2년이 경과한 2020년에 상원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낙태 합법화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경우인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낙태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이제 상황을 갖다 반영을 해서 2017년 현재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낙태 그 추정 건수를 갖다 보면은 사실은 2008년에 비해서는 낙태 추정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형태로 나타났었어요. 바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밑에서 보시면은 저기 맨 왼쪽이 뭐냐면은 피임 비실천율이에요. 피임을 하지 않는 실천율이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즉 피임을 거의 대부분 한다는 거지. 2011년에 비해서 2018년에 피임하지 않는 경우가 7.3% 정도밖에 안 나요. 거의 피임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인공 임신 중절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 정도의 우리나라 2017년, 18년에 대략 통계적으로 연간 50만 건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국내 낙태 수술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배 배재대 교수는 최근 9년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낙태에 대한 검색에 뚜렷한 증감이 없었다며 2005년 조사 결과인 연간 34만 2천 건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2005년 34만 2천 건에서 2010년 16만 8천 건으로 줄었다는 정부의 추산과는 반대입니다. 또 의료계 일각에서는 낙태 수술을 연 70만 건 이상으로 추정한다며 연간 최대 50만 건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당시에 2018년 2017년 말 2018년 이때 우리나라 이제 정서는 왜 낙태가 여전히 어떤 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단체들이 낙태죄 폐지 운동을 갖다 이제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런 영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낙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거다. 낙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UCC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낙태라고 하는 이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거는 어떠한 과정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 수술을 하고 시술 행위를 갖다가 할까요? 제가 영상을 갖다가 캡처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영어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자막을 갖다 새로 작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조금 한 10분 정도 남짓합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Dr. Anthony Levatino. I'm a practicing obstetrician gynecologist, and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First, I'm going to describe a first trimester medical abortion. This is a procedure in which the mother swallows pills in order to terminate her baby, and it is performed up to the 9th week of pregnancy. The procedure involves 2 steps. Step 1. At the abortion clinic or doctor's office, the woman takes pills which contain mifepristone, also called RU46. RU46 blocks the action of a hormone called progesterone. Progesterone is naturally produced in the mother's body to stabilize the lining of the uterus. When RU46 blocks progesterone, the lining of the mother's uterus breaks down, cutting off blood and nourishment to the baby, who then dies inside the mother's womb.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after it has been taken, it is possible to reverse the effects of RU46 and save the baby if progesterone is administered. The sooner, the better. Step 2. 24 to 48 hours after taking RU46, the woman takes misoprostol, also called Cytotec, that is administered either orally or vaginally. RU46 and misoprostol together cause severe cramping, contractions, and often heavy bleeding to force the dead baby out of the woman's uterus. The process can be very intense and painful, and the bleeding and contractions can last from a few hours to several days. While she could lose her baby anytime and anywhere during this process, the woman will often sit on a toilet as she prepares to expel the child, which she will then flush. She may even see her dead baby within the pregnancy sac. At 9 weeks, for example, the baby will be almost an inch long, and if she looks carefully, she might be able to count the fingers and toes. After she has disposed of her baby, the woman may have bleeding and spotting for several weeks. Bleeding lasts, on average, 9 to 16 days. 8% of women bleed more than 30 days, and 1% require hospitalization because of heavy bleeding. RU46 is only FDA approved for the first 7 weeks of pregnancy. While RU46 can be used off-label up to 9 weeks, the failure rate increases as the pregnancy progresses. At 7 weeks, it has a 5% failure rate. At 8 weeks, an 8% failure rate, and at 9 weeks, a 10% failure rate. If failure occurs, she will usually be offered a surgical abortion. For the mother, medical abortion often causes abdominal pain, nausea, vomiting, diarrhea, headache, and heavy bleeding. Maternal deaths have occurred, most frequently due to infection and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First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suction D&C, dilatation and curettage. This is the most frequently performed abortion and is used typically from 5 to 13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speculum like this. This is placed inside the vagina and opened using this screw on the side, allowing the abortionist to see the cervix, the entrance to the uterus. The cervix acts as a gate that stays closed for the duration of pregnancy, protecting the baby until it is ready for birth. The abortionist uses a series of metal rods called dilators, like these, which increase in thickness, and inserts them into the cervix to dilate it, gaining access to the inside of the uterus where the baby resides. The baby has a heartbeat, fingers, toes, arms, and legs, but its bones are still weak and fragile. The abortionist takes a suction catheter like this one. This is a 14 French suction catheter. It's clear plastic, about 9 inches long, and it has a hole through the center. It is inserted through the cervix into the uterus. The suction machine is then turned on with a force 10 to 20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household vacuum cleaner. The baby is rapidly torn apart by the force of the suction and squeezed through this tubing down into the suction machine, followed by the placenta.
Though the uterus is mostly emptied at this point, one of the risks of a suction D&C is incomplete abortion. Essentially, pieces of the baby or placenta left behind. This can lead to infection or bleeding. In an attempt to prevent this, the abortionist uses a curette to scrape a lining of the uterus. A curette is basically a long-handled curved blade. Once the uterus is empty, the speculum is removed and the abortion is complete. The risks of suction D&C include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potentially damaging intestine, bladder, and nearby blood vessels, hemorrhage, infection, and in rare instances, even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Second trimester surgical abortion called dilatation and evacuation, or D&E. A D&E is performed between 13 and 24 weeks of pregnancy. After administering anesthesia, the abortionist uses a weighted speculum, like this one, that opens the vagina widely. Because second trimester babies are so large, this greater access facilitates a late-term abortion. Late-term abortion requires that the cervix be prepared 24 to 48 hours in advance with laminaria. Laminaria is a type of sterilized seaweed that absorbs water over 8 to 12 hours and swells to several times its original diameter. Once removed, metal dilators can be used to further open the cervix as needed. Once the cervix has been stretched open, the suction tube is placed inside. A baby at 20 weeks gestation is as big as the length of my hand, from head to rump, not counting the legs. The suction machine is turned on, and pale yellow amniotic fluid surrounding the baby is suctioned out through the catheters. With babies this big, they don't fit through catheters this size. The baby's bones and skull are too strong to be torn apart by suction alone. This is a Sofer clamp. A Sofer clamp is made of stainless steel. It's about 13 inches long. The business end is about 2.5 inches long and 1/2 inch wide, and there are rows of sharp teeth. This is a grasping instrument. When it gets a hold of something, it does not let go. The abortionist uses this clamp to grasp an arm or leg. Once he has a firm grip, the abortionist pulls hard in order to tear the limb from the baby's body. One by one, the rest of the limbs are removed, along with the intestines, the spine, and the heart and lungs. Usually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cedure is extracting the baby's head,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large plum at 20 weeks. The head is grasped and crushed. The abortionist knows he has crushed the skull when a white substance comes out of the cervix. This was the baby's brains. The abortionist then removes skull pieces. He removes the placenta and any leftover parts of the baby with a curette, scraping the lining of the uterus for any remaining tissue. The abortionist then collects the baby parts and reassembles them to make sure that there are 2 arms, 2 legs, and all the pieces. Once all the parts have been accounted for, the abortion is complete. For the woman, this procedure carries a significant risk of major complications, including perforation or laceration of the uterus or cervix, with possible damage to the bowel, bladder, and other maternal organs. Infection and hemorrhage can also occur, which can even lead to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Finally, I'm going to describe a 3rd trimester induced abortion, which is performed at 25 weeks to term. At this point, the baby is almost fully developed and viable, meaning he or she could survive outside the womb if the mother were to go into labor prematurely. Because the baby is so large and developed, this procedure takes 3 or 4 days to complete. On day 1, the abortionist uses a large needle to inject a drug called digoxin. Digoxin is generally used to treat heart problems, but a high enough dosage of digoxin will cause fatal cardiac arrest. The abortionist inserts the needle with the digoxin through the woman's abdomen or through her vagina and into the baby, targeting either the head, torso, or heart. The baby will feel it. Babies at this stage feel pain. When the needle pierces the baby's body and the digoxin takes effect, the life of the baby will end. The abortionist then inserts multiple sticks of seaweed called laminaria into the woman's cervix. They will slowly open up the cervix for delivery of a stillborn baby. While the woman waits for the laminaria to dilate her cervix, she carries her dead baby inside of her for 2 to 3 days. On day 2, the abortionist replaces the laminaria.
and may perform a second ultrasound to ensure the baby is dead. If the child is still alive, he administers another lethal dose of digoxin. The woman then goes back to where she is staying while her cervix continues to dilate. If she goes into labor and is unable to make it to the clinic in time, she will give birth at home or in a hotel. In this case, she may be advised to deliver her baby into a bathroom toilet. The abortionist then comes to remove the baby and clean up. If she can make it to the clinic, she will do so during her severest contractions and deliver her dead son or daughter. If the baby does not come out whole, then the procedure becomes a D&E, a dilation and evacuation, and the abortionist uses clamps and forceps to dismember the baby, piece by piece. Once the placenta and all the body parts have been removed, the abortion is complete. Late-term abortions have a high risk of hemorrhage, lacerations, and uterine perforations, as well as a risk of maternal death. Future pregnancies are also at a greater risk for loss or premature delivery due to abortion-related trauma and injury to the cervix.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I'm Dr. Anthony Levatino, and in the early part of my career as an OBGYN, I performed over 1,200 abortions. One day, after completing one of those abortions, I looked at the remains of a preborn child whose life I had ended, and all I could see was someone's son or daughter. I came to realize that killing a baby at any stage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s wrong. I want you to know today, no matter where you're at or what you've done, you can change. Make a decision today to protect the preborn. Thank you for your time. I will no longer do any more abortions. When you finally figure out that killing a baby that big for money is wrong, that it doesn't take you too long to figure out it doesn't matter if the baby is this big or this big or this big or maybe even this big, it's all the same. And I haven't done any since then and I never will. 네, 임신 중절에 관한 그런 이제 영상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요. 레버티노 박사는 임신 중절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갖다 이제 만들었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자막을 이제 넣은 상태고요. 요 임신 중절과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던 용어들, 이런 용어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자료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